낙양 쪽에 있었던 거고, 낙양 쪽에 계셨던, 그러니까 숭산이라고 하는 쪽에, 낙양하고 얼마 안 멉니다, 숭산이. 사조 도신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이 기주 쌍봉산 쪽에,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여서 서산 쪽에는, 서쪽 산에는 이제 도신 스님이 계시고 동쪽 산에는 이 홍인 스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인 스님이 실질적인 확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인 스님 이야기, 동산법문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 스님 제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 면적이 넓어진 시절이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한 방에 오골오골 이렇게 막 다 살던 것들이 지금은 다 분화돼서 두 사람만 한 방을 쓰라 그래도 이게 힘들죠.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제가 답사 같은 거 이렇게 갈 때 뭐 외국 같은데 성지순례 가면 그거는 같은 방을 써봐야 알아.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인데 되게 재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한데 자기네들이, 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방짝지를 꼭 데려오라 하거든. 왜냐하면 이걸 임의로 넣어줬을 때 임의로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나중에 바꿔달라 그래요. 누구랑 바꿔? 나랑 바꿀 거야. 뭐야 이거 안 맞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감수를 하든지 독방을 쓰든지 싱글 차지를 내고 독방을 쓰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랑 오래 알았던 사람이니까 같은 방을 써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다시 방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난 몰라.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낮에는 계속 화목하게 보는데 어디 가면 다시 그 사람하고는 방 안 써.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같이 방을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걸로 인해서 깨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잘 다녀. 낮에는 잘 다녀. 밤에는 같이 안 써. 이게 예전에는 저렇게 막 떼거리로 자란 시절이니까 그래서 1000명이라도 그럼 뭐 엄청나게 큰 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큰 절들 가보면 예전에 여기가 500명이 살았어요. 뭐 어쩌고 하지만, 야, 이거 어떻게 500명이 살지? 지금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은 택도 없는 거고, 택도 없는 거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 오골오골 살던 시절이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럴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준에서 그래도 1000명이면 많은 겁니다. 1000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최고는 당연히 신수 스님이었고, 그리고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하고 사실 이게 대비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신수 스님이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을 하던 분이거든요. 저 1000명의 대중들을 전체를 관할하고 이끌고 이러던 실질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측천무가 홍인 스님을 존경했다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신수 스님이 나중에 저렇게 막 못 올라가거든. 지금 신수 스님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양경의 법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양경의 법주 겁나 오래 삽니다. 연대를 보시면, 야, 이거 또 믿어야 되나? 우리 또 그 생각 또 들지. 해가 스님도 뭐 107세 이거 또 믿어야 되나? 이게 또 애매한데 이거 막. 왜냐하면 왜 이런 자세들을 제가 취하냐면, 예전에 당신이 몇 년도생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 많습니다. 저희 조부님 때 어른들도 당신이 나이를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나 시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 때 어른들은 나이도 아리까리한 분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그게 그러던 시절이 아니니까 왜 저 어른들은 당신 나이도 저렇게 오락가락 얘기를 한대? 나는 이랬었는데 시계도 없고 달력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시계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뭐 사주 보러 가서 무슨 뭐 밥 먹을 때 낫다는 운동, 뭐 일 나갈 때 낫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또 계절마다 밥 먹는 시간이 다르다니까. 아침밥을 좀 땡겨 먹는. 그리고 또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니오. 우리가 좀 밥술께나 좀 뜨는 집이어서 뭐 양반집이야 이러면 좀 늦게 먹어도 되는 거고, 좀 못 살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또 빨리 먹는 거고, 뭐 그게 또 약간씩 룰이 달라요.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화되면서 점심시간이 정해지는 거지, 그전에는 점심도 있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중구난방으로 먹어요. 여러분 그 생각처럼 뭐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시간 있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게 또 너무 센데 103세인데 그냥 단순 계산해도. 그리고 해능 스님하고 이렇게 보면 713년이나 706년이나 뭐 별 나이 차이 안 나네. 아니 그거는 이 어른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거고, 이 앞부분을 보면 30 지금 3세 차이지. 33살이면요 예전에 같은 연배가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33살 차이 나는데 결혼했어요. 이러면 능력자 소리, 얼마 전에 우리 사건 있었잖아, 그치? 능력자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거는 요즘 얘기나 이게 나오는 거고, 맞다. 그런 결혼 얘기는 옛날에는 더 있었다. 예전 기준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면 아버지 대우로 한다라는 룰이 있어요. 10살 정도 차이만 나도. 한 40 중반 정도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조선시대 때. 제가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율곡이 49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정조도 49에 돌아가셨고, 정조가 47에 스스로 호를 만천 어린 주인 옹.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개천에 비추는 그 달과 같은 주인, 그러니까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늙은이 옹자를 맨 마지막에 쓰는 거죠. 옹, 그러니까 어르신 이런 뜻인데, 어르신, 늙은이 이런 거 할 때 옹, 무슨 옹 이렇게 썼는데 47에 붙인다니까, 그 표현을 스스로. 그러니까 47이면 늙은이에요. 중늙은이가 아니고 상늙은이. 47이 임금이 생각하는 상늙은이야. 그러니까 33살 차이 나면 이거는 아버지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경쟁하는 상대는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도 우리 선생님하고 30살 차이가 나는 선생님하고 뭐 학술 대회장에서 못 붙어요. 왜? 저 치매인데. 치매인데. 뭘 붙어? 이미 저쪽은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저쪽 투지폰 쓰는데 어디 붙어? 그냥 어른으로 존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했다, 이런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나이 차이만 딱 봐도, 그리고 측천무가 이분을 굉장히 대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홍인 스님도 대단하게 봤으니까 그 제자도 대단하게 봤다라고 하는, 안 그러면 이분이 워낙 뜨니까, 이게 그 엄청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양경의 법주라는 게 중국의 당나라는 수도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안이라고 하는 원래 수도가 있고, 측천무가 이제 당나라를 딱 끊고 15년 동안 주나라를 만들거든요. 주나라, 자기가 황제, 신성 황제가 되면서 주나라를 만들고 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수도를 낙양으로 옮겨요. 천도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왕위 계승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수도를 옮기는 일이 있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면 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거면,
그러면 그냥 개경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 지지 기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로서 새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일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기는 그 구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여차하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서 내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낙양, 원래 낙양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주나라 때부터 동주 시대부터 낙양이 수도, 서주 때는 호경이었고 동주 때는 이제 낙양, 그때부터 해서 9개 왕조의 수도, 당나라는 13개 왕조의 수도, 이제 비정상적인 왕조까지 치면 뭐 17개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게 대단한 데예요. 그래서 2개의 수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의 법주, 2개 수도의 법주, 최고 큰 스님 이런 뜻이고, 삼재의 제사예요. 국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사, 삼재의 국사, 황제의 스승, 왕사, 국사, 제사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3명의 황제, 3명의 황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나라 당 고종 이치가 있고, 그다음에 측천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측천무 들어오기 전에 중종 잠깐 세웠다가 뭐 예종 세웠다가 측천무 다시 왔다가 그다음에 측천무가 끝날 때쯤에 중종이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예종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 예종 아들이 그 유명한 이윤기거든요. 이윤기 이러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승기는 알지 뭐 이윤기를 알겠어요? 이윤기가 현종입니다. 현종입니다. 당현종, 양귀비 뭐 이렇게 되면 다 알잖아요. 현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황제를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당 고종, 이치, 그 다음에 중종, 예종, 측천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세 분이 오래 하죠. 오래 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여기 이 시대의 권력의 핵심은 이분이죠. 이분이죠. 그래서 이 세 분에게 존중받은 큰 스님이었다. 그래서 삼재제사. 저 대단하지 않아요?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낙양하고 장안 쪽에서 제일 큰 스님이 신수 스님이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에 가장 날렸던 스님은 누구냐? 이러면 당나라 초기에 날렸던 스님 현장 스님. 현장 스님. 그 다음에 법장 스님, 화엄종의 법장 스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수 스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맨 처음에 법상종, 현장 스님 법상종, 화엄종, 그 다음에 선종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큰 스님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어.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굉장히 관건이에요. 지방에서 뭐 잘 나가요. 그래. 아니 이거 해능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큰 스님들도 저 시대에 저 때가 불교가 만개하던 시절에서 큰 스님이랑 큰 스님들이 막 득달같이 나오거든요. 득달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뭐 청량 진관 스님도 저 시절에 이제 저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거고 현계 다면 스님 나오는 거고 막 이렇게 갖고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른들 다 있는 시절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한 거점을 장악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경기에서 누가 제일 먹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이러면 딱 어디까지 끊기냐면 경기도지사까지 끊기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까지 끊기지. 아니 그렇잖아요. 함경도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사실은 어느 도를 하려다가 그 도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함경도를 들긴 들었는데 안 되잖아. 그냥 딱 봐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안쪽이 빨리 바뀌는 쪽이고 바깥쪽 흐름 느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이렇게 법석을 크게 열 때 신수 스님이 어떻게 보면 총대장 같은 그 밑에 총무 같은 역할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남방에서
해능 스님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금강경 한 구절 듣고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능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렇게 이게 금강경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올라왔다잖아. 그게 이제 행자잖아. 굉장히 재밌는 게 행자에게 전해진 어떻게 보면 선종이지. 행자불교. 행자불교. 그래서 약간 아무튼 계열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해능 스님 올라오셨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육조단경에서 육조단경이 상당 부분을 신에게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신에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그 육조단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해능 스님하고 홍인 스님이 만나는 첫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너 어디서 왔냐부터 물어봐요. 갈료라고 합니다. 갈료. 갈료. 그게 오랑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밑에 변방에 저 어디 우리 시골 하면 어디 삼수갑산에서 온 거야. 야 거기 사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그게 홍인 스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갈료에게도 불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신주 사람이거든요. 신주 사람. 그래서 신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듣보잡이지. 어디 총구석시 어디 독도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불성이 있냐? 이게 깨달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재미삼아 한마디로 던졌더니 이 해능 스님이 다큐로 받아가지고 어른이 야 그 촌놈도 깨닫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어디 그런 지역차별 발언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지역에는 남북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딱 이랬다는 거잖아.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싸가지가 없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강남 문화구나. 강남의 개인주의 문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화 흐름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강남 쪽에서 뭐가 발전하냐면 육조 시대 때 오동진 송제양진의 육조 시대 때 열반경하고 반야경 같은 경우를 강남에서 유행하고 그 다음에 육조 청담이라고 해서 청담이라고 하는 이런 대화 그게 나중에 이제 선호록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장자학, 그걸 장학이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나중에 이 개인주의, 강남의 개인주의 문화하고 섞여서 완성되는 게 사실은 선불교예요. 선불교예요. 그리고 해능 스님은 저 강남 문화를 집약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시대적 요청이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딱 집약해내서 딱 터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식의 시대적 요청 구조라는 게 없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도 그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그렇게 딱 만들어지니까 너도 나도 그래서 핸드폰이 스마트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짜 폰이었었거든. 그러더니 지금은 비싼 건 200만 원을 해요. 노트북보다 비싸. 이게 무슨 아니야 진짜예요. 이렇게 접는 애 있잖아. 200이야. 200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효도폰 이런 거 쓰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 200, 공짜 폰에서 200까지 올라온 거예요. 되게 대단하지. 그런데 그러면 안 팔리느냐? 요번에도 얼마 전에 애플에서 신제품 나왔을걸? 13인가? 나왔을걸? 그거 100몇십만 원이에요. 130, 140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냥 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요번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예전처럼 기술이 막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해.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하냐? 사진이 좀 더 잘 찍히냐 이런 건데 그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감별해낼 정도의 차이가 아니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라도 감별을 못해. 눈이 좋은 놈도 감별을 못해. 그 정도 차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렇게 딱 대비해주면 아, 그 차이가 있네. 이 정도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1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주지 않아. 그래서 저런 게 안 팔리려나? 이러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공짜로 줄 때하고 지금 100몇십만 원이 돼도 줄을 서서 사.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왜? 시장 흐름이라는 게 바뀌었죠. 시장 흐름이라는 게 바뀌어서 그래서 전화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그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강남 흐름이 이런 개인주의적 흐름이 이제 원래 육조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런 흐름들이 강남의 경제력과 더불어서 하나로 뭉치는 게 해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능 스님의. 그래서 그걸 육조 혁명이라고 합니다. 중국 불교에서 이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능 스님밖에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성입니다. 여기에 불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줄여가지고 그냥 견성 이렇게 하는데 견불성. 그래서 불성을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오늘은 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제가 불성이라고 하는 육조혁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보면 저게 이제 도노 얘기지. 결국은 도노 얘기지. 그래서 해능 스님한테 뭐 그냥 행자죠, 행자. 행자고 그다음에 홍인 스님이 중국은 저런 절 주지를 방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총림의 주지를 총림의 주지 스님보다 위에 있는 스님을 방장이라 그러고 중국은 그냥 절 주지 이름이 방장이야. 방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일장이었다라고 해서 방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방장실 그다음에 방장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는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1000명의 대중을 거느리는 주지 스님이 행자를 만나 주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그 행자가 또 그 자리에서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되어다치는 것도 또 대단한 거고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홍인 스님이 식견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거를 내치지 않고 야 저거 되어라진 것 저거 보내 이렇게 안 하고 저거를 이렇게 좋게 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 문화가 강북 문화를 압도하기 시작했다.